포뮬라 11을 사용하여 세 가지 이런데 쓰라고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서민 예산, 지원 예산은, 청년 지원 예산은, 심지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R&D 연구개발 예산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안 깎아줘도 될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투자 자금이 남아도는, 투자할 곳이 없는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주면 투자합니까? 서민들에게 그 돈 지역화폐로 지급하든지 손발에 해당되는,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서민 지원을 하면 경제가 살 것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해야 될 경제 정책 아니겠습니까? 외교를 엉망으로 해서 국가 관계가 나빠지고 적대적인 나라가 생기다 보니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외교가 그냥 언사를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력 과시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익 중심으로, 실리 중심으로 국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하고 관계는 국가적으로 좋아졌는지는, 정부 간에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졌고 기업들의 대외 환경은 더 악화된 것 확실치 않습니까? 명백한 외교 실패로 인한 경제 악화입니다. 평화 문제도 같습니다, 여러분. 평화롭던 한반도가 말폭탄에, 무력 과시에, 대화 노력 부족으로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서 전쟁이 난다면 그건 한반도다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는데, 전쟁의 위협이 있다는 이 한반도에 투자할 기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평화 문제도, 안보 문제도 경제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평화가 곧 경제고 안보가 곧 밥입니다, 여러분. 주변 국가들과 극단적 대치를 이어가다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싸워 이기는 거 좋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안보 정책이고, 가장 훌륭한 안보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핵 우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군사력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 호도해서야 되겠습니까? 남북한 간의 평화관계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협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평화가 구축돼야 국제투자, 해외투자도 늘어나고 우리의 민생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민생 문제, 민주주의 문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스웨덴 연구기관이 선진국 중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1년 몇 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모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틀막, 입틀막, 심지어 파틀막까지 인권과 자유도 그 자체의 문제지만 이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국제 투자자들, 이제는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를 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공정하지 못한, 법률이 사람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불확실한, 불안정한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이 역시도 민주주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 문제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우리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도록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멈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더더욱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이번에 함께 경고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중도이고 진정한 보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조차도 빈말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과 국가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나라를 잘못 이끄니까, 국민들의 삶을 옥죄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라,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자, 더 나은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선거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로 운명이 갈렸는데, 그때도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23%,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힘 정의용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전국의 야경 명소, 이곳은 사직공원입니다. 광주 1위 동구 남구갑 민주당 정진욱 당선, 동구 남구을 안도걸 당선 확실, 서구갑 조인철 당선, 서구을 양부남 당선 확실합니다. 네, 계속해서 북구갑입니다. 민주당 정준호 후보 당선 확정, 북구을의 민주당 전진숙 후보 당선 확정, 광산갑 민주당 박균택 후보 당선 확실, 광산을의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당선이 확실합니다. 야경 명소, 이번엔 여수 돌산대교입니다. 전남 1위 목포 민주당 김원희 당선 확정, 여수갑 주철현 당선 확정, 여수을 조계원 당선,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입니다. 민주당 권향엽 후보가 당선 확정, 나주 화순 민주당 신정훈 후보 당선 확정, 담양 한평 영광 장성 민주당 이계호 후보 당선 확정, 고흥 보성 장은 강진 민주당 문금주 후보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전남의 해남 완도 진도 민주당 박지원 당선, 영암 무안 신안 서삼석 당선됐습니다. 전북 지역 현재 1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후보 당선 확정, 전주을 민주당 이성윤 당선 확정, 전주병 민주당 정동영 당선 확정, 군산 김제 부안갑 민주당 신영대 후보 당선 확정입니다. 전북 남원의 야경 명소에서 1위 후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 모두 당선이 확정됐는데요. 군산 김제 부안을 이원택, 익산갑 이춘석,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 당선 확정입니다. 네, 남원 장수 임시 순창 민주당 박희승 후보 당선 확정, 완주 진안 무주 민주당 안호영 후보 당선 확정입니다. 이번엔 강원도 강릉 정동진입니다. 현재 1위 후보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가 민주당 허영 후보 당선 유력하고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 당선 확실합니다. 원주갑 국민의힘 박정호 후보 현재 1위, 원주을 송기현 후보 현재 1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강릉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당선 확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국민의힘 이철규 후보 당선 확정, 속초 인제 고성 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 당선 확정,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민의힘 유상권 후보 당선 확정입니다. 이번엔 제주로 갑니다. 세연교인데요. 제주갑 민주당 문대림 당선 확실, 제주을 김한규 당선 확정, 서귀포 민주당 위성권 후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여기는 총선 상황실입니다.
네, 다시 터치 M입니다. 지금 지역구 개표율 76.3%인데요. 민주당이 157곳, 국민의힘이 94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한번 보겠습니다. 총 7석이 걸려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7곳 모두에서 우세한 걸 볼 수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도요. 민주당이 7석을 모두 차지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박용갑 후보와 국민의힘 이은건 후보가 대결을 벌이고 있는 대전 중구가 1%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중구 구청장 출신이죠. 박용갑 후보 1위 달리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이은건 후보 지난 20대 총선 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1%포인트 차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낙동강 벨트가 있는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총 16석이 걸려 있고요.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3석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2곳, 국민의힘이 14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키워서요. 보시면 이 낙동강이 흐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배출이 됐었습니다. 지금 김해 갑과 김해 을 지역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창원 진해가 접전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해군의 도시라고도 불리죠.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 조달청장 출신입니다. 현재 51.2%로 1위 달리고 있고요. 2위는 민주당의 황기철 후보 해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 2.4%포인트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낙동강이 흐르는 지역이죠. 총 18석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15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었거든요. 지금 개표가 73.9%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북구 을이 지금 접전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1위는 민주당의 정명희 후보, 구청장을 지낸 후보고요. 현재 50.6%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 해수부 차관을 지냈는데요. 1.2%포인트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표는 절반을 좀 넘어선 상황이어서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접전지 상황 살펴봤고요. 터치 M이었습니다. 선택 2024 MBC 라디오 총선 선거 방송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출구조사 결과와 살짝 다른 결과들이 나오면서요. 지금 홍석준 의원님 아주 지금 힘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기분이 좀 풀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출구조사가 워낙 저희들한테는 좀 충격적이라서 네. 그리고 또 아주 거물 정치인들도 아주 뭐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았었는데 네. 개표가 되면서 점차 지금 조금 그런 분들이 살아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격전지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구 을로 가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개표율 87.54%인데요. 이것도 출구조사랑 좀 결과가 달라 보이는데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 50.36%,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 48.88%입니다. 참고로 출구조사 결과는요. 김민석 후보가 7%포인트 앞서는 경합지역으로 분류된 곳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 지역을 조사를 여의도 연구원이라든지 해보면 3번 해보면은 2번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네. 그만큼 박용찬 후보가 여기서 굉장히 그 지역구 관리를 잘하셨어요. 원래 박민식 그 전 국가본부 장관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그 박용찬 후보 일단 지역구 관리 잘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끝까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고기를 먹을 때 한두 번만 이렇게 하면서 구워야지 이렇게 네. 맛있게 먹는데 네네. 너무 많이 구우면은 네. 너무 많이 뒤집으면 는 3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절반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 투표하지 않는 포기된 주권, 포기된 권력은 중립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압도적
또는 다수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임에도 그 다수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수의 의사와 다수 이익에 반하는 국정 운영을 했다면 당연히 권력을 잃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권을 포기하는 그분들 때문입니다. 주권을 포기하면 중립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권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설득해서 내일 반드시 투표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소리가 또렷이 안 들린다면 이 보청기를 무료로 시험 착용할 분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이 나라를 세계에 인정받는 모범적인 평화 민주국가로,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회가 없고 인권이 침해되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를 겪는 그런 참담한 사회에서 살아가지 않게 꼭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용산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아주 당연한 원리로 누군가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권한의 양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했으면 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나라는 경제, 민생, 안보, 평화,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후퇴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용산 구민들은 이 정권의 국정 실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권력을 위임한 주인의 입장에서 상벌을 분명하게 할 때입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맡겨진 권력으로 국민들의 삶을 해친다면 권력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합니다. 레드카드는 이르겠지만 최소한 옐로우 카드로 정신이 번쩍 들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선량해서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큰절하면서 잘못했다 빌면 마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선량한 착한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좋은 덕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도 종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미래가 암울해서 흘리는 다수 서민들, 약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눈물에 우리는 반응하고 연민하고 동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이를 잡아먹을 때 목구멍에 잘 넘어가라고 흘리는 악어의 눈물처럼 기득권 강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 잘못된 권력을 더 누리겠다고, 그 권력을 연장하겠다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는 결코 연민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혈서 쓰고 눈물 흘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사과한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수없이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저렇게 할 것이다. 잘못한 게 없다면 뭐 하려고 빌겠습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눈물 흘리고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가짜 사과하면서 엎드려 절할 것이다 경고했는데 실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민을 탄압하는, 국민을 거역하는 그 권력자들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가짜 눈물에 속아서,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 용서하시면 우리는 아마도 그 몇백 배, 몇천 배의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회가 사라진 세상에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희망과 미래를 잃고 좌절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동정하셔야 합니다. 그 눈물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잘못된 정권이 계속 국정 실패를 하는데도 그들에게 권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다가 이 사회가 더 많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진 후에 눈물 흘리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강자들, 소수 기득권자들의 눈물은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자신들의 무능과 실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친 대가로 심판을 받을 때만 되면 꼭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위기를 넘겨왔는데 그들이 과연 실제로 반성하고 실제로 뉘우쳤습니까? 실제로 행동과 태도와 마음을 바꿨습니까? 그 눈물과 그 사과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딱 선거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흘리는 눈물과 사과 유효기간 하루 남았습니다. 유효기간 하루밖에 안 남은 그런 가짜 눈물과 가짜 사과에 결코 속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것을 저 오만한 정치 권력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특가 할인! 진행됐는데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42.7%로 현재는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상대는 민주당 공영훈 후보입니다. 40.1%로 현재 2위입니다. 네, 이번엔 하남 을로 가보시죠. 개표 65.4% 이뤄졌고요. 민주당 김용만 후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로 잘 알려져 있죠. 49.7%로 현재 1위고요.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 45.3%로 현재 2위입니다. 네, 지금까지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번 선거를 완성시켜보는 이곳 총선 데스크입니다. 현재 시각 12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을 지휘했던 양당의 이제 수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준비된 그래프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출구조사에 응답한 유권자들 가운데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덜 응답했다라는 가정을 두고 출구조사 결과를 살짝 보정해 봤습니다. 이 표에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 대한 투표가 응답이 좀 더 적게 나왔거나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보정을 하게 되면 플러스 2%를 이제 포인트로 보정했을 때
102석에서 118석이 예측되는 그런 선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양상과 대략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출구조사에서 대략적으로 국민의힘에 약간 더 기우는 어떤 표들이 좀 더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요거를 일단 한번 전제를 해보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결과로 만약에 굳어지게 된다면 어떤 이제 평가들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얘기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전국에서 아직 개표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 상황에 대한 말씀은 추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양을 지역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당 대표로서 지역선거에 100%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또 많은 분들께서 전국 지원을 좀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권고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에 대한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또 지역 발전을 이뤄내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양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계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성원해 주신 우리 계양을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또 중계차 연결이 돼서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전반적인 총선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이 지역구,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거기에 대해 지역에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좀 나눴던 대로요. 일단은 여당에서의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윤 대변인 먼저 좀 말씀 주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의석수가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114석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네. 그럼 산술적으로 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29일에 취임을 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선거를 지휘한 결과 그럼 못한 거냐, 뭐 잘하는 거냐 이런 평가를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의석수 결과를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할 것이고 또 당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따른 결과가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를 결정할 텐데 제가 지금 듣기로 예. 내일 오전에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시니 예. 뭐 얼마 안 지나면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관건은 본인의 입장이다. 예. 그리고 당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 것이다. 예. 자, 김진 의원님 어떠세요? 내일 입장 발표는 아마 상당히 겸허하게 할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봅니다. 예. 절반의 성공은 본인이 마지막에 읍소 작전을 폈던 100석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라는 것. 저 추세대로 가면 110 내지 115석 정도 네. 가운데에 머물 것 같은데 100석을 지켜냈고 그리고 절반의 실패는 만약에 130석 정도 했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네. 정치적인 질주도 거침없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성과를 하더라도
자기 전당대회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는 데에 부담은 없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동작을 해서 나경원, 그리고 성남의 분당갑에서 안철수, 예. 이런 이제 당선자들과 함께 전당대회 당권을 노릴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의 신뢰관계가 유지가 됐으면 총선 이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대적인 당정 개편에서 차기 총리 앞순위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신뢰관계가 깨졌다. 예. 두 사람 사이에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카드는 안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본인이 외국에 공부하러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한다고 보면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겸손한 입장 발표가 될 거다.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더 개선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자, 어떻습니까, 유시민 작가? 아니, 우리 최성 저희 현업에 있는 분이 먼저 박동민 최고위원. 글쎄요, 저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인 미래를 계속 그리기가 어렵다라고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석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만약에 이 기조 그대로 가게 되면 결국에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내리 3연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이런 책임론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 보수 정당이 그동안,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그동안 지지층을 집결함으로써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그 폐쇄적인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 개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원래 비대위원장이 될 때는 그것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세운 면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도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고 했고, 근데 마지막까지 했던 것을 보면 결국에 내세웠던 건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조 심판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층 결집에만 골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하나는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의 좀 전략을 잘못 세웠다라는 것. 두 번째로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거센 마당에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던 그 판단의 미스. 그러면서 동시에 확인했던 건 중도의 확장성이 없는 인물이구나라는 정치적 판단을 저는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도 뭐하고 갑자기 본인의 캐릭터를 바꾸기에도 너무나 멀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업에 먼저 돌리셨더니 1분뿐이 안 남았습니다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참 묘한데요. 저 출구조사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분들이 이제 더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 정도 그 민주당 지지를 떼서 저쪽으로 넘겨야 지금 개표와 비슷한, 아직 개표가 덜 끝났지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았네. 되게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은 완전 압살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네. 되게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총선의 결과가 지난 4년 전의 총선과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원래 자기 지지층을 결속시켜서 불러내는 데 성공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냐. 근데 그거야 누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해도 다 하죠, 그 정도는. 그런 점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분의 거치는.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짧게나마 좀 여당의 이제 현재 상황이 유지됐을 때 여당은 어떻게 갈까 한번 토론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일단 총선 데스크였고요. 다시 돌아와서 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수어로 만나보는 현재 정당 득표율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26.4% 기록 중입니다. 네, 다음 수어로 만나볼 정당 득표율 국민의 미래입니다. 38.3%. 비례대표와 직결되는 현재 정당 득표율입니다. 녹색정의당은요 1.8% 기록 중입니다. 계속해서 수어로 만나보는 정당 득표율 새로운 미래입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1.6%.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현재 정당 득표율, 이번엔 개혁신당입니다. 3.1% 기록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당은요. 조국혁신당입니다. 23.2%. 여의도를 주름잡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올드보이. 먼저 육선에 도전하는 국회 부의장 출신 심재철 후보입니다. 안양 동안을에 출마했는데요. 개표율 약 80%고요. 현재 2위입니다. 득표율은 46.4%. 하남 갑에 도전하는 추다르크 민주당 추미애 후보. 개표는 58.4% 진행됐고요.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현재 2위입니다. 46.9%. 무소속으로 물어온 친박의 좌장입니다. 최경환 후보 경북 경선에 출마했는데요. 개표율은 약 69%고요. 43.3%로 현재 두 번째 순위입니다. 고향에 도전하는 정치 9단 전남, 해남, 완도, 진도. 개표는 거의 다 진행됐고요. 민주당 박주현 후보가 92.4%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전직 통일부 장관 민주당 정동영 후보입니다. 전북 전주병 개표율은 약 81%고요. 81.8%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여기는 총선 상황실입니다. 네, 다시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개표가 꽤 많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 개표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서울 송파병입니다. 개표 80% 가까이 이뤄졌는데요.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가 50.7%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민주당 남인순 후보입니다. 표차가 1.4%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양천 갑으로 가보시죠. 90% 가까이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 후보죠. 상대는 민주당 황희 후보입니다. 문체부 장관을 지냈었는데요. 48.7%의 득표율로 현재 2위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로 가보죠. 용인 정입니다. 개표 87.3% 이뤄진 상황이고요. 민주당 이현주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서 전사로 불린 인물이죠. 상대는 국민의힘 강철호 후보입니다. 외교관 출신 인물이고요. 48.1%의 득표율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 천안갑입니다. 개표 85.9% 이뤄졌고요. 득표율 차이가 0.6%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49.2%. 상대는 국민의힘 신번철 후보입니다. 48.6%의 득표율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북구 을로 가보시죠. 개표 67.6% 이뤄졌고요.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50.7%로 현재 1위입니다. 상대는 민주당 정명희 후보입니다. 시의원, 구청장까지 지낸 인물이죠. 49.3%로 현재 2위. 네, 이번엔 사하갑입니다. 개표 80.1% 이뤄졌고요. 득표율 차가 0.4%포인트밖에 나지 않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후보 50.2%로 현재 1위. 그 뒤를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까지 주요 접전지의 개표 상황 봤고요. 또 주요 인물들, 관심 가는 인물들에 대한 상황도 돌아봤습니다. 자, 총선 데스크 이어갈 텐데요. 아까 좀 짧게 나눈 듯한 그런 감이 좀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건 당내 역학구도하고 좀 연관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진 위원님, 그 겸손함 그리고 나름의 보궐이라든가 전당대 이런 게 이제 일단 경로라고 보셨는데 당내에서 이제 이거를 뒷받침이 돼야지 이제 그것도 아마 시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큰 강점은 대권 주자로서의 국민 지지율입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1위를 다투는 그 위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대중 지지도입니다. 예. 일단 본인이 의지만 가지면 출마를 하면 부담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것이다.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아마 원희룡 후보는 좀 격차 있게 떨어져서 출마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야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별다른 메시지를 준 것이 없다라고 지적들을 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은 굉장히 신선감을 나름대로 유지를 했고 끝까지 여의도 사투리에 별로 물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고 예. 그리고 TV 영상이나 이런 데 비칠 때 굉장히 헌신하고 애쓰고 목이 쉬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 선거 유세도 총 120군데, 이재명 대표는 59군데 더블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 알겠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예. 지금 일단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이제 아마 의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되실 분들 사이에서의 구도가 아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꽤 많은 것들을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아까는 거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유 작가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 또 당대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있던 당대표 쫓아내고 김기현 체제 세웠다가 또 쫓아내고 그다음에 한동훈 체제 세우고 이 과정이 다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도 그냥 대통령이 민다 이렇게 사인 나가면 그 사람이 당대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해야 될 만한 상황이 지금 별로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당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당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높이는 쪽으로 누군가 도전하려면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구 당선자가 예컨대 90석이 좀 넘는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그중에 3분의 2가 영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내의 구성만 보면 민주당은 전국당이고 그 국민의힘은 영남당이에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 영남이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지 않고는 못 덤빌 거다 누구든. 그렇게 봐서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면 되겠죠 뭐.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불균형적이고 지나치게 편파적인 분석입니다. 저는 원래 편파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측에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잖아요. 비례대표까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판세 그리고 이번에 당선돼서 돌아온 어떤 이 세력들의 분포가 결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공천에 대통령이 관여할 소지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졌고 그래서 너무 냉소적이고 불균형적이고 네, 거기에 대한 뭐 추가적인 코멘트는 잘 들었고요. 이게 윤 대변인께서 좀 더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장관님께서 냉소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야.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저희를 공격하시는 입장이니까. 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아까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가 넉 달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장관에 있다가 바로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치렀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정도 유지하는 정도의 성적을 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정치 경험이 이제 붙었다고 봐요. 그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 당대표를 경험하면서 총선을 치렀다는 것은 그 짧은 기간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본인이 공공선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큰 자산이 더 하나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지지도나 인지도,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은 이제 저희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사람도 따라오지 못할 상황으로 지금 현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벌어진다면 뭐 본인 의지 여하에 따라서 출마하게 되면 당선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선거를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직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명분은 반드시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 점이 걸림돌로 보입니다. 저는 그 명분이 결국에 대통령을 직격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기자회견 하셨던 후보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위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는 이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지금 관계, 당정 관계 유지해가면서 당을 재건하고 보수 세력을 만들어낸다? 전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 정도로 대통령과 뭐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을 할 수 있을 거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얘기 나누면 좋을 만한 그 건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또 야당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당선 소감이었죠. 다만 이제 현재 총선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아마 더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주장했던 이제 단독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당에 대해서의 리더십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전망하시는지 먼저 유 작가님 좀 말씀 주실까요? 그 이제 엄청난 공격을 당공천 과정에서 받았는데 네. 어쨌든 그걸 견디고 뚫고 나와서 좋은 성적을 총선에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재명 대표의 총선 지휘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대목도 제가 냉소적으로 얘기할게요. 법원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냥 법원에서 감옥에 보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정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법원으로 가 있어가지고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사 한 사람이 앉아서 너 감옥 가. 그러면 야당 대표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정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내려오는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보내면 그냥 브라질 룰라가 감옥 간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으면 살아남아서 그냥 계속 갈 거고 그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감옥 가는 거다. 그렇게 봐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냉소적으로 그냥- 똑같이 했어요. 아니죠. 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 전에 기소되는 과정이나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짚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치 법원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 것도 냉소적으로 말씀해 그 주세요. 논쟁은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논쟁까지는 할 생각이 없는데 예컨대 누군가가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무슨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상대당 대표를 정말 털어가지고 뭐 시장 도지사로서 공무집행했던 것까지 전부 배임으로 몰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막 한 5개, 6개 기소를 해요. 기소를 무죄가 나든 말든. 그런 식으로 일단 형식을 밟아버리면 거기서는 이제 민주주의 정치 라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정치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냉정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뭐 그렇게 그 우리 헌법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엄밀하게 그렇게 재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재판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냉소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치의 최대 비극은 정치적 경쟁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감옥에 보낸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미국식 민주주의나 유럽식 민주주의는 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봐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의 정치적 이상을 논하는데 예. 지금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올해 연내에 어떤 한 개 혐의라도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상. 예. 아직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선고도 안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사법 리스크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가 8월인데 이재명 대표가 벌써 서너 개의 강을 건넜습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자, 보십시오. 개항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됐죠. 그리고 전당대회에 나가서 77%로 당대표가 됐죠. 예. 그리고 20여일의 단식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국면을 정면으로 뚫었죠. 예.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예. 5번째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정치적인 과정이나 진로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승승장구다. 예. 그리고 현재 이 총선을 승리를 이끌었는데 차기 전당대회 때 어떤 경쟁자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반 이재명 계를 대표해서 원외에 임종석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나와도 현재의 어떤 판세로 봤을 때 대단히 역부족이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본인 판단으로는 전당대회 때 대표를 한 번 내가 더 해야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 내가 유리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법원의 판결이 지금 모든 걸 다 좌우하고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예. 저는 뭐 유시민 작가께서 뭐 틀린 말씀을 하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다들 과하게 반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네. 거. 그럼 그 법원의 판단을 부인하고 뭐 이야기한다면 그건 또 이제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다. 제1야당 대표가 그런 것을 네. 무시한다. 이렇게 공격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있는 재판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시간들 사이에서 굴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뭐 선고가 뭐 올해 안에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하셨는데 저 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요. 네. 어쨌든 법적인 절차는 그거대로 가되 다만 지금 이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일단 이재명 체제는 공고히 가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공고히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전당대회 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대표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나간 전망이다. 분명히 당 안에서는 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있을 거고 네. 이재명 체제 안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들이 움틀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양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아주 냉소적으로 그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로 뭐 아니 그렇게 저는 보시. 냉소적으로 절대 얘기 안 했는데요. 저는 예.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했는데 예.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 가능성이 있고 예, 앞으로도 이재명 체제에서 이제 특별한 균열은 적어도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셔서 더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은 어떤 당이냐? 전당대회에서 2등한 후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천 안 주려고 해서 결국 공천 안 준 당입니다. 그렇죠? 박영진 의원. 그런 엄혹한 상황을 그냥 맞닥뜨리고 있는 당이에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당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위상 이거는 거론할 여지가 없어요. 거의 절대적이다. 아주 탄탄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과연 민주당 전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냐. 불과 얼마 뭐 몇 년 지나면 뭐 대선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일이 있을 텐데 지금 저 의석 분포를 한번 보세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딴 살림 차려서 다른 데 나와 있습니다. 10석 이상 갖고 있을 거예요. 대선 앞에 두고 어떠한 세력 다툼이 있을 건지 그걸 예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든지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는 폭력적인 이러한 과정들을 본다면 결코 그 나중에는 그렇게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짧게라도. 예,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생존자예요.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인생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온갖 위협과 함정과 그 공격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견디고 여기까지 살아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생존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비열한 면과 비극적인 측면을 다 볼 수 있다. 거기서 이 사람의 정치적인 인생,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런 점에서 그냥 전 냉정하게 보는 거. 이 사람이 내일 모레 당장 법원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살해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합지졸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계속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큰 과제로 그게 다가와 있다. 이 점만 덧붙이겠습니다. 예, 야당 얘기도 치열하게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총선 데스크였습니다. 네, 총선 데스크 네 분의 분석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난리 봤어? 1000만 가지 상
우리 지금 또 창호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데 가족분들 주무실 분 주무시고요. 그게 끝까지 지켜보문이 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또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럴 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세상을 느끼는데 그렇죠? 자, 그러나 끝까지 그 승리의 그 환희를 놓지 마시자고요. 놓지 마셔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 강원 원주 역시나 예. 경남 밀양도 역시나네요. 보궐선거 즉 선전 중이래 가지고요. 정확히 창국TV 시사 정론 쇼는 여러분 딱 9시간 있다 잠시 후 한 30분 정도 뒤 2시에 그렇죠? 어느 윤곽이 나왔을 때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주계권을 놓지 마시자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늘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선택은 늘 옳아요.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지냈으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점이 그렇죠. 서울 그 동작 을에 우리 류삼명 전 총경님 더불어민주당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렇죠. 국립현충원이 우리 숭고한 독립부성자들과 우리 숭고한 선열들이 묻혀 계신 물론 그 반대도 있지만 이 지역구에 역시 선택은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죠. 출구조사하고 여러 부분이 좀 차이가 좀 벌어지죠. 그래도 끝까지 보자고요. 이 투표함 또 이거 개표에 따라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출구조사도 3, 4간 출구조사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아직 희망의 어떤 압승의 꿈을 놓치는 말자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75%의 우리 깨시민들의 그 능력과 열망을 끝까지 믿어볼랍니다. 예. 믿어볼랍니다. 자, 여러분. 한 학부모가 시민 인터뷰, 부산에서, 이 부산 시민 인터뷰에서 짬뉴스 영상 제공인데요, 여러분. 조국 혁신당의 조민 전 법무부 장관님의 따님, 우리 조민 씨의 수사 방식이면 현재 죄 없는 입시생이 없다. 그렇죠? 한동훈의 알렉스 한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의 딸도 더도 덜도 말고 딱 조민 씨의 잣대로만 한번 수사 한번 해보자.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 네. 뭐 학교에서 이제 잠깐만요. 청소 이런 주식 우리도 잘 짬뉴스 영상 제공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네. 저도 입학사정관으로 아이 학교 넣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무슨 교육을 들으면 네. 뭐 학교에서 네. 이제
학교 와서 청소해가지고 이러면 2시간 주거든요. 학교에서 그 2시간 청소 시키지 않아요. 10분 하고 집에 다 보내줘요. 근데 그 조민은 그런 시간을 처음부터 CCTV 해갖고 분단위로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고발할 사람, 내 아는 사람 고발할 사람 많아요. 조민양 같은 케이스 입시를 치러서 대학에 간 애들은 아마 100%가 아니고 200% 다 걸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특정인을 콕 집어서 표적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국힘당 틀면 더 어마무시할 거예요. 어마무시. 우리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저도 입학사정관으로 아이 학교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을 들으면 뭐 학교에서 이제 학교 와서 청소해가지고 이러면 2시간 주거든요. 학교에서 그 2시간 청소 시키지 않아요. 10분 하고 집에 다 보내줘요. 근데 그 조민은 그런 시간을 처음부터 CCTV 해갖고 분단위로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고발할 사람, 내 아는 사람 고발할 사람 많아요. 조민양 같은 케이스 입시를 치러서 대학에 간 애들은 아마 100%가 아니고 200% 다 걸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특정인을 콕 집어서 표적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국힘당 틀면 더 어마무시할 거예요. 어마무시. 우리도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요? 법의 잣대로 그렇죠? 형평성 있게 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단하는 그런 부분. 아까 패널 우리 유시민 작가님의 그렇죠? 현재 현행의 사법부대로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도 내모레 감옥에 보내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현재 사법부의 형평성 있는 잣대입니까? 자, 개표방송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5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5분인데요. 김경호 앵커는 사실 선거방송을 여러 번 진행을 하셨잖아요. 지난 총선 때도 이 시간대 진행하셨고요. 그때랑 좀 다른 게 있나요? 네, 제가 지난 총선 때도 이 시간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좀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는 개표의 수검표 과정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개표가 많이 늦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정말 빨리빨리 나서 그런지 정말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신기한 건 개표 내용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야의 지역구 확보 상황이 마치 데자뷰처럼 그때랑 많이 지금 이 시각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5부에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당선 소감이 들어와 있는데요. 만나보시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회의원의 당선에 영광을 안겨주신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동탄에서 선거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 채 한 달 반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에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좋답니다. 아이고 개혁신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혁잡탕당, 제 어깨에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떨렁두석 전국에서 축하해. 대단합니다. 개혁신당의 다른 후보님들 이번에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영광의 길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개혁신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동탄이라는 도시, 제가 와서 보니 정말 할 일이 많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동탄이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또 좋은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교통과 교육 문제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이 풀어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이 당선 기자회견도 아직까지 동탄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에 소외되었던 동탄역 서측 지역에서 저희가 이렇게 광비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탄의 구석구석 이 동탄 발전의 온기가.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당선 소감 만나보셨습니다. 네, 굉장히 지친 얼굴인데 그럼에도 상기된 표정이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도 선거 결과를 짐작하기 어려운 곳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사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이 시각 전국 의석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무대에 각 정당 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과 민주연합을 합쳐서 보겠습니다. 169석,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14석, 새로운 미래가 1석, 개혁신당 3석, 조국혁신당은 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지역구 상황만 따로 떼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역구가 254곳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156곳에서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95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무소속과 기타가 각각 한 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비례 의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례 46석 중에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상황대로라면 13석, 국민의미래는 19석,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역구 접전 상황이 어떤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가 얼마나 지금 접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 가운데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지금 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득표율 차가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걸 보면 0%에서부터 1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곳들은 지역구가 앞서고는 있지만 매우 접전을 벌이면서 소폭으로 앞서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제 득표율 차가 10%포인트 미만으로 근소하게 앞서 있는 지역구 가운데를 보시면 야권, 푸른색의 야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운데 두 칸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야권에서 가운데 쪽에 몰려있는 쪽이 더 많죠. 그러니까 현재 불안하게 앞서 있는 쪽이 야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네, 또 다르게 보면 그만큼 접전인 곳에서 야권이 승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접전인 곳이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언제라도 1, 2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MBC 아나운서국의 젊은 에너지죠. 예능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몰고 다니는 두 분입니다. 네, 생방송 오늘 저녁의 두 파트너가 오늘은 총선 상황실을 맡았습니다. 총선 상황실 박지민, 정영한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상황실에서 인사드립니다. 새벽을 향해 가는 오후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MBC 아나운서국 막내 정영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저희가 또 아나운서국에서 파이팅 넘치기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 있죠? 물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끝까지 힘내서 총선 개표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펼쳐지는 레이스, 경기 용인병으로 갑니다. 개표 89.4% 진행됐고요. 역전에 성공한 후보 1위로 국민의힘 고석 후보입니다. 네, 치열한 다음 지역구 만나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입니다. 개표 71% 진행된 가운데 접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가 0.1%포인트 차로 1위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음 지역은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개표 91.7% 진행이 됐고요.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1위 국민의힘 강기윤, 2위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입니다. 네, 갱음을 내면서 레이싱카 달립니다. 부산 사갑인데요. 접전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1위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충남 천안 갑입니다.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 1위, 2위는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입니다. 엎치락뒤치락 앞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 양천갑입니다. 개표 88.2%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가 49.3%로 1위, 황희 민주당 후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승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경남 김해 갑입니다. 추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1위, 그 뒤를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가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치열한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다음 접전지 경기 하남 을입니다. 개표 69%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김용만 후보가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 가보겠습니다. 강원 원주 갑인데요. 추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후보 52%로 1위, 2위는 민주당 원창목 후보입니다.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다음 지역구 어디일까요? 서울 강동 갑이네요. 개표 60%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전주의 국민의힘 후보 바짝 따라붙습니다. 4.8%포인트 차. 네,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광진 을입니다.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52.5%로 1위, 2위는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입니다. 네, 이어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네, 당선인 윤곽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아직도 승패가 안개 속인 접전지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도별 정당 의석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판세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이 156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95곳, 새미래, 개혁신당, 무소, 기타는 한 곳씩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개표가 81.4% 진행됐고요. 민주당이 34곳, 국민의힘이 14곳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의석수가 가장 많은 경기입니다. 경기 민주당 51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8곳, 개혁신당 한 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천 보겠습니다. 인천은 14석이 걸려 있는데요. 개표가 89% 진행이 됐고요. 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2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 개표율 85.7%입니다. 민주당이 2곳, 국민의힘이 16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시도별 정당 의석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인데요. 개표가 97.9%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한 곳에서 앞서고요.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 기타 정당에서 한 곳 앞섭니다. 다음은 경남입니다. 경남은 현재 개표율 95.1% 많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이 2곳, 국민의힘이 14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역은 대전인데요. 총 7석이 걸려 있죠. 이 시각 의석은요. 민주당이 7곳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80.2%. 네, 이어서 충청 지역도 보겠습니다. 다음 세종입니다. 세종 지역구 2곳 있죠. 2곳에서 민주당과 새로운 미래가 한 곳씩 나눠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77.9%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 보시죠. 총 11석 가운데 민주당이 8곳에서 앞서고요. 국민의힘이 3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95.9%입니다. 네, 다음 지역 충북입니다. 충북 8곳 지역구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5곳, 국민의힘이 3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88.4%입니다. 네, 시도별 정당 의석수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요. 개표가 84.4%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이 12석으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어갈 곳 경북입니다. 경북 13곳 지역구 모두에서 국민의힘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91.9%, 90%를 넘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인데요. 광주는 개표가 79.7% 진행이 됐습니다. 총 8석 중에 8석 모두 민주당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갈 곳 전남입니다. 전남 10곳 모두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93.3%. 네,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 보겠습니다. 전북 10석을 놓고 펼치는 승부. 민주당이 10곳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92.1%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 지역 어디로 갈까요? 다음 지역은 강원입니다. 강원 8곳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2곳, 국민의힘이 6곳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89.3%, 90%가 거의 다 돼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3석이 걸려있죠. 모두 민주당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시도별 정당 의석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총선 데스크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는 총선 데스크입니다. 총선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고 있으면서 추가 상당히 기울어진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당으로서 치른 선거로서는 상당히 힘든 선거를 치르는 셈인데요.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 과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 이 부분이 이 총선 결과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까 김진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뭔가 이제 지금까지와는 꽤 다른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셨는데 먼저 좀 말씀 주실까요? 유권자들이 항상 그렇지만 물론 이제 결과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기묘한 선택을 했다.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비등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1차 경고를 보냈는데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매운 회초리를 때렸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읍소했듯이 야권이 완전히 이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200석을 줘서는 안 된다. 100석만은 지켜달라. 이것을 유권자들이 100석에서 한 10석이나 말이죠. 10여 석을 더 줘서 이 양쪽에 다 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자신이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은 지키면서 이번 총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오만과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개선을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자회견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택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 왜 한 번도 정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만이자 불통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도 중요한 형사 피의자지만 일단 이제 압승한 야당의 대표니까 만나서 국정 운영을 논의하고 이런 식의 변화를 아마 불가피하게 보일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언론 소통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야당과도 어쨌든 대화는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셨어요. 자, 그럼 일단 뭐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떤 과제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참 바라는 건 많은데 네. 지난 2년간 정말 열심히 제안도 드리고 뭐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늘 제 생각과는 반대로 가시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기자회견은 하시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셔서 이런 인사는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도 늘 임명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의료개혁 관련 담화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가, 그 독선적인 태도가 과연 변화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건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은 대국민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 상저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낙관론 얘기하고 물가는 3월에만 정점 찍을 거다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에 대통령실에 있어서도 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만나자, 대화하자 이것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직접 얘기해야 된다. 사과의 형태로. 그리고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은 직접 만나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좀 보충하고 그렇죠. 그래도 될까요? 예.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박성민 최고가 얘기한 게 상식이죠. 그냥 ABC죠, 그게. 근데 저는 저 ABC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당장 내일 아침 돼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총선 결과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만 제가 대선 기간에 생각했던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어두우세요. 이 만사에. 어둡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어두우세요. 예컨대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이제 우스꽝스러운 사례가 대파 건인데 대파가 875원이라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파 문제 하나를 가지고 보는데 농산물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고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방문지에서 그 875원에 대파 한 단이면 합리적인 가격이 전혀 아니에요. 농민들 다 굶어 죽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한 거 말고는 이 생필품 농산물 가격 인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잘 불투명하다? 안 보인다? 저는 상당히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기조를 거의 바꾸지 않고 단지 바꾸는 신용 몇 가지만 하는 정도로 그냥 밀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앞으로 그 우리 사회의 전망을. 예. 윤 대변인님. 어둡다는 단어를 두 가지 뜻으로 쓰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너무 제가 말하는 어둡다는 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 너무 어둡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 해명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자, 장군TV 시사정론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스피커 이거를 또 안 켜놔가지고 한 점 떠들었네요. 자, 밤을 잊은 우리 장군TV 가족 돈이님들 좀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어설프게 표를 지금대로라면은 배분을 해줬잖아요. 압승을 한 건 맞지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초압승, 장군TV 시사정론쇼가 말씀드렸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의 표는 좀 많이 모질른 것 같아요. 국민들이 2년이 좀 채 안 됐지만은 다음 달 5월 10일이면요. 윤석열 정부의 만 2년 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2년 동안 편안하셨나 봐요. 앞으로 3년을 또 편안하실 거라 생각하시고 찍으셨겠죠? 예. 그러나 분명히 요번 총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바로바로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오늘 숨가쁘게, 그렇죠? 하루도 끝까지 뭐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또 몇몇 분들, 우리 가족 돈녀님들, 노고 많으셨고요. 장군TV 시사정론쇼는요,
내일 목요일 아니가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지. 예, 오늘 목요일 방송. 그렇죠. 이제 확실한 다 완전한 결과가 다 나온 상태에서 저녁 7시에 22대 총선에 어제의 22대 총선의 그 결과를 가지고 핵심적인 논평과 정론으로 오늘 방송은 저녁 7시 방송은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편안하게요. 그렇죠? 아주 크게 이긴 것도 아니고 좀 미진한 부분인데 그래도 끝까지 지금 경합지역이 초접전 지역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장훈TV 시사 정연실은요 끝까지 거룩한 승리, 확실한 승리 그 확신을 아직 안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그 출구조사하고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자, 그거는 아직 접전을 보이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요. 현재 15분 전에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과반은 넘겼고 169석이에요. 자, 이것이 압승으로 여러분들이 몇 시간 못 주무시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정확한 결과는 그런 부분이 되리라는 부분을 확신을 한번 가져보면서요, 여러분. 장훈TV 시사 정론 쇼. 잠깐만요, 여러분. 네. 장훈TV 시사 정론 쇼 방송 스트림 방송 사상 자 3, 2, 1 9시간 방송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녁 7시에 22대 총선 내 우리 깨시민들의 장훈TV 시사성우조 가족 동료님들 구독자님들의 그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평과 정론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승리의 그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여러분. 승리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